지금 유럽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 미국 국적의 여성이 위조 여권 범죄자로 몰려 체포 직전에 놓였는데요. 그런데 현장에 나타난 한국인 남성이 자신의 한국 여권 하나만을 꺼내 보이자 공항 직원들이 즉시 태도를 바꾸고 그녀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미국인조차 믿지 못한 유럽 당국이 왜 한국 여권 앞에서만 태도를 바꾼 걸까요? 세계가 숨기고 싶었던 한국 여권의 충격적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에밀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기회의 땅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행운아야. 하지만 저에게 있어 미국이란 나라가 준 건 행운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알코올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바로 도박장으로 달려갔고 어머니와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욕설과 폭력을 일삼으며 어머니를 괴롭히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제가 9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인타운의 작은 아파트로 옮겨왔지만 어머니는 영어가 서툰 탓에 변변한 직장도 찾지 못하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저를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학교에서도 늘 소외됐습니다. 미국인이지만 한국계 혼혈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도시락에서 나는 김치 냄새 때문에 놀림받으며 점점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들만 잘 참고 넘어가서 성인이 되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티며 지냈어요. 하지만 정작 성인이 되고 사회로 나와도 달라진 건 없었죠. 대학을 졸업한 뒤 어렵게 글로벌 제약회사에 취업했지만 제가 경험한 사회는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첫 번째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평생 처음 유럽 여행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극도의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한 저는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을 보여주는 순간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제 여권 사진과 실제 제 얼굴을 반복해서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여권 사진과 본인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직원의 말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제 주변으로 무장 경찰 2명이 접근했고 공항 직원들은 마치 제가 심각한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당황과 두려움에 떨며 설명을 했지만 그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느꼈던 배척과 따돌림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아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를 지켜보던 한 아시아 남성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다가와 공항 직원들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들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이윽고 그는 제게 따뜻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가셔도 됩니다. 그 남성의 가슴팍에 달린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연구원 이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당황했던 저는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도 처음 보는 그가 왜 나를 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여러 생각에 빠졌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접한 한국의 정치적 논란과 시끌시끌한 현재 한국의 상황을 떠올리며 과연 그 사람을 신뢰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마음 한편에선 한국이란 나라는 중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나라 아닌가라는 무지한 편견까지도 제 안에 숨어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출장 업무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결국 이준호 연구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내일 저녁 식사 한번 어떠세요? 놀랍게도 그는 흔쾌히 수락했고 다음날 저녁 우리는 파리 센 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친절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준호 역시 어린 시절을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당했고 자신의 의견이 번번이 무시당하며 철저히 고립된 적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준호는 유학 중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혼자 힘겹게 학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제가 오늘 공항에서 당신을 도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과 너무 닮았거든요. 그의 이야기는 마치 거울처럼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가정환경, 외로움,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편견까지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호와 저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공감이 생겼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에도 준호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언제쯤이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준호가 한국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사회적 시스템 덕분이라고 말한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출장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언젠가 꼭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가보겠다고. 준호가 말한 신뢰가 있는 나라가 정말 존재하는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파리에서 준호 씨를 만난 후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그와의 만남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혼자 견뎌온 제게 낯선 한국인 남자가 보여준 친절과 진심은 큰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출장의 마지막 날이 끝나고 미국의 일상으로 돌아오자 다시 현실의 차가운 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제가 처리해야 하는 일들은 쉴 새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기업의 안정적인 직장인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늘 불안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조차 버거웠고 업무적인 압박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다시금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뉴스들은 기존에 접해봐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의 정치적인 갈등, 시위, 민주주의 논쟁과 같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준호 씨에 대한 믿음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준호 씨를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뉴스에 편향된 시선에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준호 씨는 계속해서 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늘 따뜻하고 진솔했지만 그를 온전히 믿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한국 서울로 출장을 떠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과 불안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짐을 꾸리고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 겪었던 복잡하고 불친절했던 입국 절차와 달리 한국의 공항 직원들은 웃으며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심지어 스페인어까지 구사하는 직원들을 보며 놀랐고 출국 심사와 짐 찾는 시간까지도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서울 도심의 호텔에서 지내며 저는 놀라움을 연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새벽에 편의점에 가도 전혀 두렵지 않을 만큼 안전했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며 차례로 타고 내리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하루는 무심코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나왔는데 다음날 카페 직원이 그대로 노트북을 보관해 주었습니다. 그 친절에 저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지내며 준호 씨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신뢰받는 이유는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사회적 문화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정직하고 배려가 넘치는 사회가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준호 씨가 말한 그 진짜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출장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고열과 복통으로 쓰러진 저는 급히 응급실로 향하게 됐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진료비를 계산할 때 저는 미국과 비교할 수도 없이 저렴한 의료비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또 한 번의 충격과 감동을 안겨준 것입니다. 출장 마지막 날, 준호 씨가 서울 강남의 작은 식당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파리의 공항에서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 제가 이번에 한국으로 출장을 오게 되면서 한국의 문화를 느끼며 놀라웠던 것들을 준호 씨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대화를 나눴죠.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준호 씨와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느덧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가 알려준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신뢰의 힘을 직접 보고 느낀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몇 달 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MIT 대학원 국제정치경제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연구 주제는 한국이었습니다. 제 과거의 상처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가진 신뢰의 가치를 제대로 연구하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이제부터 한국은 당신에게도 새로운 고향이 될 거예요. 그곳에서 당신이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준호 씨의 응원을 들으며 저는 한동안 흐느꼈습니다. 긴 터널 같았던 제 삶에 비로소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MIT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한국 사회의 신뢰 시스템을 연구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MIT 대학원에 입학한 저는 오직 한국의 신뢰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관한 책과 논문을 읽을 때마다 이상한 흥분과 감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제 지도교수인 마이클 케인 교수는 처음엔 저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에밀리, 한국이란 나라는 작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관심을 두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흥미롭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자네가 그것을 증명해 보게나. 저는 그 순간부터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부터 시작해 한국에 있는 기업과 정부기관까지 인터뷰 요청 메일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글로벌 포럼에서 제 논문의 주제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신뢰 사회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벽한 논리를 찾지 못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저는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밀리 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연구는 잘 돼가고 있나요? 네. 하지만 곧 중요한 포럼에서 발표가 있는데 사실 걱정이에요. 한국 사회의 신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준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한 번 더 와서 눈으로 보시는 게 어때요? 직접 보고 느끼는 게 확실하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행기표를 끊고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준호 씨의 소개로 서울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그 기업은 직원들 간에 서로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일하며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대표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믿고 투명하게 일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발전한 이유 역시 같습니다. 국민들이 서로 믿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한 덕분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울의 다른 여러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공공기관, 병원, 심지어 경찰서까지 방문하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신뢰와 투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날 오후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현금과 카드 한 장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경찰관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흔히 있는 일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이 놀라운 상황들을 바탕으로 포럼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발표 후 참가자들은 한국의 사회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저에게 질문과 명함을 건네며 함께 연구하자는 제안까지 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한국 사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 신뢰를 중심으로 구축한 사회적 모델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논문이 완성된 날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논문을 완성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그러자 준호 씨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이건 모두 당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이제 당신도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되었네요. 저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늘 소외되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던 어린 시절과 사회생활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MIT 대학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저는 논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참석한 많은 학자들이 뜨겁게 박수를 보냈고 제 지도교수님마저 이제야 왜 한국을 연구했는지 이해한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이제야 제 인생에서 진정한 신뢰를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저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진정한 믿음과 신뢰. 그것을 저는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신뢰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MIT에서 발표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후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에서도 제가 제안한 한국식 신뢰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며 초청과 협력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미국에서 늘 주변인이었고 제대로 된 인정 한 번 받지 못했던 제게 전 세계에서 이런 뜨거운 관심을 보내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놀랍고 가슴 벅찼던 연락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이 저에게 정식으로 연구원 채용 제의를 보낸 것입니다. 채용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가 연구한 한국 사회의 신뢰 모델을 우리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접목하고 싶습니다. 함께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한국적 신뢰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릴 적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외로움과 상처 속에 웅크려 지내던 소녀였던 제가 이제 한국의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파트너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준호 씨에게 전했습니다. 준호 씨, 저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저를 처음 도와준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준호 씨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축하해요. 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에밀리 씨를 도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밀리 씨도 그 신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서울 중심가의 사무실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한국계이긴 했지만 외국에서만 살아왔기에 한국 문화에 익숙지 않아 초반엔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제가 조금 실수해도 이해하고 배려하며 적응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제안한 의견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며 미국에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존중과 신뢰를 한국에서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지 1년쯤 되었을 때 뉴욕에서 살고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뉴욕으로 향했지만 병원에서는 고액의 수술비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병상 옆에서 울며 걱정했지만 갑자기 한국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제 사정을 듣고 즉시 미국에 있는 제 계좌로 긴급 의료 지원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회사는 한국은 당신과 같은 인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 가족이고 가족은 언제나 돕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믿음과 따뜻함을 다시금 느낀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회복된 후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간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이제야
내 아버지와 내가 주지 못했던 것을 얻었구나. 이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과 불신이 비로소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더욱 열심히 일했고 회사의 글로벌 전략팀에서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글로벌 경제 포럼에서 한국의 신뢰 시스템과 기업 문화에 대한 특별 연설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가와 정치가들 앞에 선 저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진정한 신뢰와 가족애를 가르쳐준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여권이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이유는 그 여권에 담긴 국민 개개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저의 연설이 끝나자 행사장은 뜨거운 기립박수로 가득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객석 한쪽에서 박수를 치며 서 있는 준호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미소 속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준호 씨와 잠시 마주했습니다. 에밀리 씨,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되셨네요. 준호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사람을 믿지 못하고 혼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신뢰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 미국에 사는 소외된 이민자 학생들을 위해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직접 후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기도 했죠. 이렇게 제가 준호 씨를 통해 얻은 신뢰의 힘을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전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얼마 후 회사에서는 저에게 특별한 상을 수여하며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신뢰를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신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 부강함으로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믿고 품어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한국이 제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고 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가족을 준 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희망과 신뢰를 주었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제 인생의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바로 진정한 국력이고 제가 경험한 한국이 그 진정한 힘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